물리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서민수입니다. 보통 과학자라고 하면 수학을 잘할 것 같죠? 아닙니다. 수학을 못했던 과학자도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학을 못했습니다. 낮에는 재본소에서 일하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웠던 그는 자연을 계산보다는 관찰과 상상을 통해 이해하려 했어요. 바로 이 출발점이 그로 하여금 훗날 자연을 숫자가 아닌 구조와 상태로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을 만들어냅니다. 이 시선은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게 될 전기력과 전기장이라는 물리학 개념으로 이어지며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또 다른 태도로도 이어지게 돼요. 과연 그는 누구일까? 그거는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량이라는 것은 입자의 역학적인 현상에 관여하는 입자적인 성질이죠. 이 논리 구조를 그대로 차용해서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입자, 그걸 전하라고 합니다. 물체마다 질량이 다른 것처럼 전하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전하량이라고 할 거예요. 전하량은 기호를 앞으로 Q라고 쓸 겁니다. 열량이랑 똑같죠? 전하량 Q는 단위를 C라고 쓰고 쿨롱이라고 읽을 거예요. 여러분, 중력이라는 힘은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 방향이라면 끌어당기는 방향, 인력분이죠. 따라서 중력을 야기하는 질량이라는 값은 하나의 값만 존재해요. 질량은 양수값만 존재하지 음수값은 없잖아요. 그런데 전기력의 경우에는 끌어당기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종류가 두 개예요. 그렇다면 전기력을 나타내는 전하는 종류가 한 개 이상이겠죠. 전하의 종류,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하들의 분포에 따라 어떤 전기력이 나타나는지 정리해보죠.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 양전하는 양전하끼리, 음전하는 음전하끼리 있을 때에는 서로 배척합니다. 밀어내죠. 이처럼 배척하는 힘을 전기적 청력이라 부르며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 놓여 있을 때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전기적인 인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처럼 두 전하가 나타내는 힘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수식화한 사람이 바로 전하량의 단위로 알고 있는 쿨롱입니다. 쿨롱 법칙을 위에다가 써볼게요. 실험을 통해서 귀납하게 된 결과예요. 만약에 전하량이 Q1인 양전하와 전하량이 Q2인 음전하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합시다. 이때에는 전하들끼리 서로 끌어당겨요, 밀어내요? 서로 반대 전하이기 때문에 끌어당기겠죠? 이때 그 힘의 크기란 두 전하가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이거를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수값을 곱해줍니다. 이게 쿨롱 법칙이에요.
이 식의 구조는 뉴턴의 중력 법칙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질량 두 물체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만유 인력, 그 중력의 크기가 거리의 제곱, 질량의 곱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뉴턴의 중력 법칙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네, 쿨롱 법칙은 여러분이 뉴턴 운동 법칙을 학습할 때 공부했던 뉴턴 운동 세 번째 법칙을 좀 연계하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하량이 Q1인 애랑 전하량이 Q2인 음전하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고 할게요. 자, 이 경우에는 두 전하가 주고받는 힘이 밀어냅니까? 끌어당깁니까? 그렇죠. 서로 같은 종류의 전하니까 밀어내겠죠. 이때 Q2는 Q1으로부터 힘을 받는 거죠. Q2가 받는 힘 F는 전하 1이 전하 2에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힘은 일방적이에요? 상호작용적이에요? 네, 상호작용적이다. 전하 1도 전하 2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전하 2가 전하 1에게 미치는 힘. 이때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듯이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는 이러한 힘의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했습니까? 네, 작용, 반작용. 따라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놓여 있는 힘들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F21과 F12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 크기는 두 전하가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더라. 이게 상속값까지 곱해줘서. 여기까지의 설명은 뉴턴의 사고방식에 기인한 거예요. 네, 뉴턴의 물리학에 따르면 전기력이나 중력이나 서로 떨어져 있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접촉되어 있지 않아도 즉각적으로 다른 물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격 작용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관점으로는 힘의 크기를 이렇게 수식화하기 때문에 계산에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은 어째서 떨어져 있는 물체가 또 다른 물체에게 힘을 전달하고 작용하는지 그 힘의 근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있었죠. 바로 이때 그 힘의 원인은 물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만들어 놓는 공간의 상태에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힘을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려 했던 수학을 하지 못했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예요. 패러데이는 어떤 공간에 전하를 놓게 되면 더 이상 그 공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단순히 비어있는 스페이스가 아니라 전하가 놓이게 되면 공간이 변하게 되고 이 변화된 공간이 다른 전하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되는 거다라고 본 거죠. 즉 패러데이에게 전기력이라는 것은 전하 자체가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전하에 의해서 변형된 공간, 이 필드가 주변 전하에게 미치는 상호작용의 결과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패러데이는 힘의 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이것은 변형된 공간의 구조를 어려운 수식 대신 직관적인 이미지로 나타내고자 하는 시도였죠. 예를 들어서 양전하가 공간에 놓이게 되면 그 공간의 힘의 선은 양전하를 중심으로 발산하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반면 음전하를 공간에 놓게 되면 음전하 주위로 수렴하는 방사 구조로 나타나게 돼요. 즉 패러데이의 이 힘의 선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보이지 않는 전기력을 방사되는 구조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전하 주위에 형성되어 또 다른 주위에 전기력을 미칠 수 있는 그 공간의 성질을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네, 전기장은 영어로 electric field이기 때문에 앞 글자 E를 따서 E라고 표현할 거고요. 정의는 어떤 공간에 전하가 놓였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하량이 Q인 전하가 놓여게 되었을 때 그 전하가 받는 전기력을 그 전하의 양으로 나누어서 정의를 합니다. 전기장이라는 것도 힘의 그 방향을 따지는 힘을 나누는 거다 보니 전기장도 방향을 따져요. 자, 이때 전기장의 단위는 힘의 단위가 뉴턴. 여러분, 전하량의 단위는 뭐였습니까? 네, 쿨롱, 네, 뉴턴 퍼 쿨롱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때 전하가 양전하도 있고 음전하도 있잖아요. 양전하일 때에는 전기력과 전기장의 방향이 같아요. 반면 음전하인 경우에는 전기력과 전기장 방향이 서로 마이너스, 반대입니다. 이거를 확인해 볼게요. 양전하 주위의 전기력 선, 다시 말해 전기장 방향은 양전하를 중심으로 발산, 수렴, 네, 발산. 하얀색 화살표는 전기장 방향입니다. 여기에 양전하를 놓게 되면, 여러분 양전하는 양전하끼리 서로 밀어내요, 끌어당겨요? 네, 밀어내죠. 힘을 발산하는 방향으로 받습니다. 어때요? 힘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서로 발산하는 방향으로 똑같죠? 음전하를 놓았다고 합시다. 음전하가 놓이면 음전하는 양전하를 향해서 끌려갑니다. 인력으로 인해. 이때 힘의 방향과 전기장 방향 서로 반대네요. 확인했죠? 음전하 주위에 전하를 놓았을 때도 확인합시다. 음전하는 전기장이 음전하로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네, 수렴. 여기에 양전하를 놓게 되면 양전하는 음전하로부터 끌려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역시 양전하의 입장에서는 힘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같아요. 반면 음전하의 경우에는 음전하는 음전하로부터 밀려나는 발산하는 방향으로 힘을 받죠. 이때 힘의 방향과 전기장 방향 서로 반대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패러데이의 이 장, 필드 이론은 힘이라는 것은 공간이라는 것을 매개로, 이 변형된 공간을 매개로 작용하는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관점은 훗날 아인슈타인으로 하여금 중력의 원인을 설명하게끔 합니다. 중력이라는 것도 질량을 가지는 물체가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질량으로 인해서 왜곡된 공간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력을 따라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즉,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운동하는 게 아니라 질량에 의해서 왜곡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운동,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 골자입니다. 패러데이의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까지 꽤나 지연됐겠죠. 자, 그러면 그 중력장에서와 전기장에서의 비교를 토대로 이 물리량의 유도를 해볼게요. 중력장에서 지표면으로부터
떠있는 물체, 질량이 m인 물체가 낙하를 하면서 속력이 빨라지는 상황을 봅시다.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오로지 중력밖에 없습니다. mg에 의해서 이 물체는 낙하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증가하죠. 아래로 떨어질수록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이 양수값이니까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다.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어떤 에너지의 값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였죠? 네, 위치 에너지. 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안 보존되기 때문에 보존되기 때문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의 변화와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그 합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차용해서 전기장에서 전하의 움직임을 볼게요. 음전하로 대전된 금속판 그리고 양전하로 대전된 금속판 이 사이에 전하량이 Q인 전하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볼게요.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은 아래 방향일까요? 윗 방향일까요? 네, 잘했습니다. 아래 방향이죠? 양전하,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거 양전하라고 전제를 해야 대답할 수 있었겠네. 얘가 양전하인 경우에는 양전하끼리 청력에 의해서 밀려나고 음전하는 양전하를 인력으로 끌어당기고 아래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습니다. 전기력의 크기는 우리가 앞서 전기장의 세기를 정의했던 식에서 Q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전기력의 크기는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의 세기겠네요. 그래서 전하가 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전하의 속도가 빨라지겠어요? 느려지겠어요? 네, 빨라지겠죠. 빨라지는 것은 그만큼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커지는 것이다. 네.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어떤 또 다른 에너지의 감소가 기반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겠구나. 네, 전기장에서도 어떤 위치 에너지의 감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는 것. 즉, 전기장에서도 어떤 위치 에너지가 정의되겠다. 그 전기장에서 정의되는 위치 에너지. 그걸 줄여서 전위라고 부릅니다. 전위. 네,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구조에 따라 전기 위치 에너지의 변화와 그 전하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의 합은 0일 것이며 1 에너지 정리에 따라 이 전하에 적용하는 전기력이 한 1은 그 전하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겠죠. 이거는 이거와 같겠네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의 인수값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말하는 전위의 정의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전위라는 것은 전하를 특정 위치로 옮기는데 하는 일. 일이 곧 운동 에너지의 변화고 그게 위치 에너지잖아요. 어떤 위치로 데리고 오는데 하는 일을 여러분 전위는 전기장이라는 공간에서 정의되는 물리량입니다. 어떤 전하를 데리고 오는데 하는 일에 그 전하값으로 나눠버려야 완벽히 온전히 공간의 성질에 대한 값을 의미하겠죠. 전하를 특정 위치로 데리고 오는데 하는 일이 그게 곧 전기 위치 에너지였고 전기장의 성질을 의미하는 전이기 때문에 군더더기인 Q를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서 W2를 Q로 나눈 이 값을 전위라고 부르는 거고 전위는 기호를 V로 나타냅니다. 단위는 여러분 1은 에너지잖아요. 단위가 뭐예요? 줄. 에너지를 전하량으로 나눴으니 쿨롱 이렇게 쓰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볼트, 나치 있죠? 볼트는 누구의 단위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전압. 그렇다면
전압은 무엇이냐? 전압. 여러분, 물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흐르려면 수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수압. 이 수압이라는 것은 높이차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전압이라는 것도 수압처럼 어떤 높이차, 여기에서는 이제 전기장의 전위차겠죠. 이 위치에서의 전위와 이 위치에서의 전위의 그 차가 유지가 되어야 전하는 꾸준히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전위 차를 전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건전지에 전압이 표시되어 있죠. 이 건전지의 역할이 전이차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 유지해 주는 능력이 뭐 어떤 건전지는 1.5V, 어떤 건전지는 뭐 3V, 뭐 9V 이런 식으로 전이차,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이었다. 그래서 전압의 단위를 볼트라고 우리가 쓰는 거였습니다. 왜? 전위를 뺀 거니까.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해 볼게요.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다음처럼 쿨롱 법칙에 의해 정의가 되면 전기장 다음처럼 세기가 정의가 된다. 그리고 이 전하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장과 전기력의 방향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 사례로 확인해 보았고요. 전위라는 것은 전하를 옮기는데 쓰였던 에너지를 그 전하량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전위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이었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핵심 키워드인 이 전기장과 전위라는 것은 패러데이의 아이디어 덕분에 알게 된 전기적 개념이었다. 어떻게 보면 수학을 하지 못했던 이 패러데이의 한계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다는 거죠. 숫자로 계산을 하기보다는 먼저 구조와 상태를 이해를 했고 그를 토대로 힘의 원인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 그런 패러데이 습성에서 비롯된 거니까.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가난해서 수학을 배우지 못했던 이 유년 시절의 결핍이 단순히 결핍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단순히 비어있는 스페이스가 아니라 장, 필드라는 새로운 사고가 자라나는 가능성으로 꽉 차 있는 필드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비어있다고 느꼈던 내 시간들, 부족하다고 여기는 내 조건들, 이게 단순히 비어있는 스페이스가 아니라 나만의 가능성으로 자라날 수 있는 필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굉장히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꼭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마음, 지금도 충분히 자려고 있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불안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하는 다비치의 타임 캡슐을 들으며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내용 하나 빠뜨렸네요. 요건 폼이 상하네요. 여러분, 전위의 크기가 양전하에 가까울수록 전위의 값이 커집니다. 양전하에 가까울수록 전위의 값이 커지는 거고, 음전하에 가까워질수록 그 전위의 값은 작아져요. 다시
양전하에 가까울수록 전이의 값은 커지고 음전하에 가까울수록 전이의 값은 작았습니다. 진심으로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